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온택트 시대 교수자의 역량 다시 바라보기라는 약간 좀 학회에서 거창한 이제 과제를 주셨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화여대에서 기획처장을 맡고 있고, 교육부가 지정한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온택트 시대가 도래했고, 또 거기에 우리 현재 학교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의 핵심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과 또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택트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부터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대학 할 것 없이 전부 온라인 원격 교육을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라는 용어를 처음엔 더 많이 쓰다가 아예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택트, 제가 지금 우리 참여하시는 학회 회원님들과 온택트로 만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정상 상태, 뉴 노멀로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만 하더라도 저희 이화여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2020년 초에는 학생들이 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2학기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 이런 반응들이 더 많이 나와서 대학 입장에서는 계속 온라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생길 정도로 이 편리함, 온택트의 편리함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교육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때와 달리 다양한 학습 격차라던가 학교에서 했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또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캐리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약 79%가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거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작년에 한 연구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교사들의 한 48.7%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다 같이 수학에 있어서 격차가 제일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가 이제 이 공론화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는 약 96%가 학습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이제 아까는 교사들에 대한 두 개의 설문이라면, 이건 일반인들에 대한 학부모를 포함한 조사에서는 96%가 이런 학습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격차에 대해서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온라인 교육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디지털 격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조사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 2주 전인가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에서도 실증적으로도 학습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듀테크의 발전과 적용은 코로나 이전부터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학교에서의 현장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AI를 활용한 이런 학습 지원 시스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에듀텍 기업에서도 더 많은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서드 스페이스 러닝의 AI 교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원투원 티칭,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도하는 이런 방식의 실제 사례가 영국의 많은 학교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 CMU에서 만든 ITS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인텔리전트 튜터링
이 툴을 활용한 메시아라는 수학에 적용한 메시아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게 좀 더 발전된 버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일부 센게이지나 이런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의 경우에는 이 어드바이저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사 지원이나 기초적인 상담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학사 지원과 관련해서 성균관대 킹고라든가 중앙대 찰리라든가 서울대학교의 스누봇 SNU봇 이걸 쓰고 있고 저 이화여대에서도 이벗이라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학습과 관련해서 실제 적용하는 좀 약간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의 클래스룸 케어 시스템 CCS라고 하는 클래스룸 케어 시스템은 이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의 그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를 CCTV로 화면으로 캡처하고 스캔하고 저장, 스토어하고 분류를 해서 점수를 학생들의 학습에 얼마나 열심히 임하고 있는지를 점수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우려되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머리의 띠가 뇌파를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해서 학생들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은 있는데 현장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든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세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AI 맞춤형 지원 시스템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의 AI 생활기록부 최근에는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또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마 여름방학 전후에 아마 이제 출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가 AR, VR, MR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클래스팅이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클래스팅이 만든 AI 교사 쌤도 이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진의 스마트홀도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습의 습관을 또 분석해서 한 10가지에 대해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등을 평가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애교의 눈높이 서밋은 그 전에 우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에 진출했던 놀이라는 이런 그 기업의 기술을 또 적용해서 이 서밋에서는 국영수 과목 할 것 없이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알고리즘, 예측 알고리즘, 필터링 알고리즘, 그다음에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는 매트릭스까지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AI를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시스템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초등용으로 만든 똑똑 수학탐험대가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좀 해봤는데 좀 재밌게 하는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EBS가 애트리의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팽수를 이제 활용해서 초등학생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팽톡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용으로 영어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팽톡 말고도 선생님들이 다양한 이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영어 교육에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들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팽톡은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EBS가 요즘 야심차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단추라는 시스템인데 단추라는 이름이 단계별 추천 시스템의 약자로 그 EBS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컨텐츠 EBS 컨텐츠가 강자에
대한 컨텐츠와 문제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EBS나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축적된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AI 수준에서 개인별 맞춤형을 완전히 이렇게 지도해 주는 수준은 아니고, 들어와서 로그인 후에 학습하고 평가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진도를 안내해 주는 요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고도화하는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학습 격차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상당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했던 조사이긴 한데, 매 3년마다 하고 있는 피사 평가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서베이를 넣어서 하는데, 피사 2018의 서베이 주제는 교육 정보화였습니다. 그래서 각국 피사에 참여하는 각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그 문항 중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약 16.67%다. 이게 그래서 16.67%는 정말 컴퓨터 관련 정보 교과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사 대상 39개국에서 29위니까 거의 최하이고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임하는 게 거의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다시 안 쓰고, 비대면을 하면 쓰고, 이런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에 지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됐는데, 올해 2학기부터 다시 이제 전면 등교 수업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전면 등교 수업이 되면 그동안 했던 거의 세 학기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이런 혁신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에 참여하면 학습자의 개인별 학습의 데이터가 수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별 학습 데이터가 수집되면 분석이 축적돼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수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대면의 일반적인 수업의 상황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교육에 있어서의 맞춤형 교육은 개인별 학습자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데, 학습자에 대한 수준과 어떤 성향이나 학습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인 나이스 시스템, 초중고의 나이스 시스템은 학습자 데이터 중에 결과 데이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지 않고, 그 결과, 점수 위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학생부의 교사들이 교과 특이사항으로, 교특사항으로 일부 이제 서술형에 대한 정보를 넣지만 학습자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중요성은 AI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교육의 본질, 아까 우리 신정호 교수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 학습자가 본인의 주도로 학습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과 다양한, 요즘엔 메타버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변화의 그 갈림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네스코의 아줄레 사무총장도 AI가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데 AI를 학습의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 그리고 접근의 가능성, 그리고 교사들,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자의 측면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대식 학교 교육, 그냥 현재의 학교 교육이죠. 현재 학교 교육은 이런 AI 시스템 또는 미래 교육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 제도가 설계될 때부터 현재 학교의 모습이 이렇게 대량 생산형 교육 체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아주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19세기의 교실, 이 교실이란 환경, 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20세기의 교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페다고지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학생은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꿈나무들인데 이 모습이 정말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토플러는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하루에 15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지식,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토플러가 하나 간과하고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15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위해서 학습하는 친구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학습하는 척하면서 15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게 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업사회형 학교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자면 경직적인 학교 제도가 633의 경직적인 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연결된 학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고등학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쟁적인 상대평가, 중학교를 우리 성취평가제를 절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중학교의 성취평가제도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상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더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측면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규격화된 학교 시설에 기반하고 있다. 이게 산업사회형 근대식 학교 교육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한마디로 학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진도 나가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선별의 기능은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선별해주는 역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기능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선별의 기관은 아닌데 학교가 선별해주는 역할에 압도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 수준은 점점 벌어지지만 보정에 대한 노력은 없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더 엄격하게 구분해내는 데에만 학교의 기능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이 다르지 않다, 똑같아,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은 다 다르고 각자의 방향에 따라서 개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길을 학교가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만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이 학교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슬퍼하는 이 모습들이 모두가 슬퍼한다는 말은 좀 과도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633 제도는 말씀드렸지만 왜 633이냐? 그냥 633이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633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633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534로 해야 된다.
정말 제가 그 공약을 보고 너무 인제 사실 그 교육학자로서는 슬픔을 느꼈던 부분인데 6-3-3이 획일적이라 5-3-4로 하면 좀 유연해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체 크기가 다른 학생들한테 엑스라지를 다 입혀 놓고 이상하게 다 커 보이네. 옷이 너무 크니까 줄이자. 그래서 또 획일적으로 미디엄 사이즈 옷을 나눠 주면 이게 유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3-3의 근본적인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다 제각각의 속도와 방향으로 가는데 교육 과정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년제라는 스쿨리어는 자연의 나이에 따라서 배울 내용을 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15살이면 뭘 배워야 된다. 18살이면 미분을 배워라.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타이트하게 연결시켜준 이런 게 바로 이 교육 과정과 학년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거나 이 위에 있는 A라는 학생은 너무 재미없는 것이고요. 이 B에 속하는 이 밑에 학생들 너무 또 못 알아듣는 이런 내용의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표준화된 길을 지금 선생님들이 가시고 있다. 이게 인제 진도 나가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가 제도가 바로 9등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등급제는 쉽게 말해서 정상분포 곡선상의 교육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4, 7, 11, 18, 20%로 4, 7, 11, 18, 20%로 아이들을 나누는 거죠. 여기서 18, 11 또 7% 나누는데 이 9등급제의 맹점은 뭐냐면 교육학의 기본은 교육 전의 모습을 정상분포 곡선으로 본다면 교육의 결과물로는 부적 편포를 만들어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이 교육의 목적의 기본을 무시하고 교육의 결과를 모르는 애들을 만들어내라, 못하는 애들을 만들어내라라는 이 함정에 우리 학교가 갇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9등급제를 깨지 않으면 교육의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교육비만 보더라도 2007년,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를 좀 했었는데 학생 수가 주니까 감소해야 정상인데 2015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21조까지 찍고 있는데 공식 통계가 27조지만 실제 더 클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학년이 많기 때문에 제일 퍼센트는 높은데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또 공간이나 시설의 측면도 이런 대량 교육, 강의식 교육의 지식을 나눠주는 형태로 뿌려주는 진도 나가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의 일방향 교육을 전달하는 구조로 교실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택트 시대의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크게 세 가지 이 질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첫 번째, 왜 미래 교육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서 가야 할까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은 현재의 교육 과정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하고 또 기록해주는 또 기록해서 또 이후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측면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미래 교육인가? 아주 오래된 이론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벤자민 블룸이 얘기했던 완전학습 이론입니다. 완전학습 이론의 아주 간단한 그 공식이 시간을 활용한 건데요. 학습자에게 필요로 하는 시간 분의 학습에 활용한 시간을 맞춰주면 일이 되면 완전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학생들은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 다르죠. 근데 학교에선 동일한 시간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성취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완전 학습을 위해서는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바로 수업의 학생의 개인 역량도 있지만 학습의 교수의 질을 높여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해내려면 학습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산출해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활용한 시간을 정확하게 개인별로 해준다면 모든 학생이 완전 학습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는 필요한 시간에 대한 분석 없이 활용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이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에 교육학자나 교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미국에서도 했던 실험 중에 대규모 실험 중에 하나가 CSR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R 프로젝트는 클래스 사이즈 리덕션이라고 표현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가설에서 위스콘신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주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원래 그 당시 25명인데 12명인 실험을 했어요. 오늘 제가 평소 같으면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그 몇 년간의 실험 결과 25명과 12명인 학급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없었다. 학업 성취도 차이는 없고 일부 생활지도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생활지도상의 일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원을 약 2.5배 정도 투입해야 되는 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미국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학교 방문해 보시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내외예요. 줄이질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정말 이 구조적인 문제점, 활용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학습에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페다고지와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완전 학습을 구현하기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량 생산 교육을 한 명 한 명을 그냥 다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대량 교육 체제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AI와 이런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되, 여기에 내용적 측면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을 맞춤형 교육으로 한다면 무엇을 가르칠까?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냐? 미래의 인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정호 교수님도 역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인재상을 I자형 인재, 한 분야 깊이 있게 알면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T자형 인재가 필요하다. 뭐 주변에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M자형 인재,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M자형 인재와 결합하는 2M, 3M 이렇게 확장성 있는 인재,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식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여기에 2M, 3M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표현하는 협업 역량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교육 내용은 I자형 인재의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의 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노잉을 강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두잉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고, 두잉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높은 수준의 그 노잉만을 강조하고 두잉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냥 책 속에 있는 지식, 죽은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너트 날리지라고 표현하고요. 지식은 전혀 없이 경험만을 강조할 때 이건 레시피에 가깝다. 우리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 중에 지식을 전후에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레시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너트 날리지나 레시피의 경우에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그냥 잊혀져 가는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6시간, 7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가지만
집에 갈 때쯤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교육 내용이 죽은 지식과 레시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의미 있는 수업은 기존의 본인의 지식과의 연결, 그리고 활용과의 연결이 되는 노잉과 두잉이 결합된 전이성 높은 트랜스퍼러블 날리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이 구성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 더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이제 뭔가를 빼야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 꽉 차 있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노잉이 강조되고 있는데, 꽉 차 있는 이 그 교육 과정에서 빼야 될 부분을 골라야 될 때 우리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말이 바로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네기 멜론 대학 CMU의 교수이신 모라백 교수가 말한 말이,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일이 인간에게 어렵다. 이걸 이제 모라백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지식이죠. 지식과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고, 정확한 계산, 반복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컴퓨터 잘하는데, 우리가 초중고에서 또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근해 공식의 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근해 공식을 100번 전번 풀어서 정확하게 푸는 것,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답을 맞추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제 지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걸 위해서 일부 기초가 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초 난리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6C라고 표현하는데, 개념적 지식, 노잉을 중심으로, 노잉이 없는 소프트 스킬은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하고, 노잉을 바탕으로 소프트 스킬을 길러야 된다. 이 소프트 스킬은 두잉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고, 이 노잉은 우리 지식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2022가 지금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저는 빼기식 교육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빼기가 불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빼주고, 이게 이제 젠가라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빼줘야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서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소프트 스킬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건 이제 교육과정 대강화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우와 관련해서 강의식 수업, 현재의 수업은 역시 이제 벤자민 블룸이 말한 학습의 위계인데요. 텍사노미 오브 러닝 오브젝티브스, 학습 목표의 위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블룸의 초기 모델에서 후기 모델로 나온 모델인데요. 리멤버와 언더스탠드의 낮은 수준의 학습 목표가 현재 교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쪽을 하는 것 비율이 낮죠. 이 밑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 애널라이즈, 이벨류의 크리에이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창의적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물론 이제 완전히 온라인 교육은 아닌데, 온라인 교육이 맞춤형 교육으로 적용된다면 기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하이테크를 활용한 어댑티브 러닝으로 리멤버, 언더스탠드가 학생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교수자의 역할이 하이터치의 역할로 창의적 학습의 교수자의 역할, 이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택트를 지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의 역할이, 이 에듀테크, 다양한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식은 학생들에게 본인에게 필요한 학습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와의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줄여서 HT라고 요즘 표현하는데요. 최근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테크로 변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습이 미래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반, 지식 학습의 기반으로
소프트 스킬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교수법의 혁신이고 교사의 역할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플립드 러닝에서 많이 보았던 플립드 러닝의 개념이 이 삼각형 텍사노미를 거꾸로 뒤집는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비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낮은 수준의 리멤버와 언더스탠드 낮은 수준의 목표, 학습 목표를 비중을 줄이고 교실 수업의 비중을 이 창의적 학습, 두잉 중심의 학습으로 교사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만 있어도 안 되고 요것만 있어도 안 된다. 이게 결합되는 HTHT라고 제가 표현한 이런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 AI 보조교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AI 보조교사가 선생님과 같이 팀을 이뤄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수업 설계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수의 과정과 결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록하고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게 K-에듀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에듀테크 시스템이 AI 보조교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지원해주는 선생님의 역할, 이 AI 보조교사가 수업과 행정에서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면 선생님이 정말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교수자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조교사가 도입될 때 이제 마무리가 거의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주도적으로 교사는 AI와 협업하는 교사,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온택트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수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교사 플러스 AI를 우리가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하는데 증강지능입니다. 그 증강지능의 사례가 바로 아이언맨인데요. 인간이지만 AI의 도움 또 수트를 써서 이 아이언맨이 슈퍼파워를 발휘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제가 상상하고 있는 AI와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는 협업하는 교사의 모습, 바로 아이언맨처럼 정말 슈퍼파워를 발휘해서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에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AI 보조교사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도 상당히 나타날 것 같고, 내후년이면 더 많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언급했던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은 지식 교육을 정말 학생이 알 때까지 정말 학생이 포기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동기화의 부분이 ITS 자체의 한계를 교사가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치지 않도록 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역시 필요하고요. 그걸 ITS 플러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ITS의 기본 구조는 학습자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도메인, 그 다음에 페다고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구조가 ITS 툴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ITS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면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인 DBTS는 학습자가 대화를 통해서 구두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또 해외에서 많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ELE라고 하는 탐구학습 시스템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성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고 또 여기에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자동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서술형 평가는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원대 하민수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에듀테크 기업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무선망과 BYOD,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하는 1인 1 디바이스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지원들을 아마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서 정말 변화를 선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적 학교 제도의 이런 학년제를 조금 유연하게 바꿔주는 시작은 고교 학점제인데, 저는 중등학교에서도 이런 계열성이 높은 교과에 대해서는 학년을 조금 유연하게 더 해줄 필요가 있다. 계열성이 가장 심한 교육 내용의 이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의 이 순차적 학습이 위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교육과정의 위계성이 높은 교과가 바로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목에는 조금 더 학년 제도를 유연하게 학습자의 속도에 따라서 하고, 위계성이 낮은 교과에는 학년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미래교육의 빅픽처를 제가 아까 소개된 책 중에 교육의 시대라는 책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의 변화로는 이제 교육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를 통해서 다 바꾸겠다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하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한 방향을 향해서 변화할 때 미래 교육 혁신이 일어난다, 저는 생각해서 학교 제도가 유연화되는 것,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과 평가, 이게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제도의 코어가 바뀌고 또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는 게 양성 측면, 그다음에 재교육 측면도 바뀌어서 최근에 서울대학에도 이제 새로 전공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AI 융합 전공, 그래서 현직 교원 1000명씩 매년 이런 혁신 교육을 학습하는 이런 과정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행정 지원 체제, 그리고 교육 시설의 변화, 여기에 기승전 대입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가와 대입 제도가 같이 변화해야 미래 교육이 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코어의 활동이고, 이 코어의 활동이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이다라고, 미래 교수자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to invent it.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나온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이라는 책의 번역서인데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책은 제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포함해서 올해 나온 책은 AI 교육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지렛대로 저는 생각하고, AI가 모든 걸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지렛대 삼아서 학교 교육을 바꿔야 된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선생님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교수님들도 이제 포함해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정말 가르치는 티처가 돼야 되는데 그레이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